정말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는가? 당신이 매일 오후 초콜릿칩 쿠키를 사 먹는 습관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습관이 있다면 얼마 안가 4kg 정도 살이 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내 습관이었다. 더 이상 쿠키를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정말 끊기 힘들었다. 그래서 습관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왜 쉽게 바꿀 수 없는지 알아내려고 습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모든 습관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먼저 어떤 신호가 있다. 장소, 시간, 함께 있는 사람 등 특정한 행동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방아쇠 같은 것이다. 쿠키의 유혹은 항상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찾아왔다. 특정한 시간이 내 습관의 신호였던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반복되는 행동이 나타난다. 내 경우에는 매일 3시 30분쯤 쿠키가 먹고 싶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있는 카페로 가서 쿠키를 사 먹으며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다. 마지막 단계는 보상이다. 보상 때문에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내 습관의 보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다. 쿠키가 먹고 싶을 때 카페로 가는 대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고 쿠키 대신에 사탕을 사서 먹어보기도 했다. 또 카페에 가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10분 동안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다. 그 결과 내 습관은 쿠키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것이다. 요즘은 이렇게 한다. 3시 30분쯤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둘러보고 친구가 보이면 그리로 가서 10분 동안 수다를 떨다가 돌아온다. 쿠키의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 덕분에 몸무게도 4kg 줄었다. 이렇듯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당신 자신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신호와 반복 행동, 보상은 무엇인가? 당신이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은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출간된 책으로 펴낸 곳은 갤리온 출판사, 옮긴 사람은 강주헌님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MBA 출신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 기자였던 찰스 두이그가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발로 뛰어 밝혀낸 스마트한 습관 사용법입니다. 이를 위해 7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수십여 다국적 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를 분석했고 300여 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를 인터뷰했다고 하네요. 습관의 원리를 이해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와 세상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892년에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로 여겨지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요.
7%의 미국인만 사용했던 치약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었을까? 마이클 펠프스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 스타벅스는 어떻게 말썽꾸러기 직원을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만들었을까? P&G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었던 페브리즈는 어떻게 초대박 상품이 되었을까? 부모와 친구도 몰랐던 그녀의 임신 사실을 그 대형 마트는 어떻게 알았을까? 등등. 이 모든 것이 습관의 힘이라는 거 아시나요?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습관의 힘 중에서 의지력도 습관이다. 스타벅스의 의지력 강화 훈련에 관한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의지력도 습관이다. 스타벅스의 의지력 강화 훈련 1. 맥도날드의 말썽꾸러기 직원이 스타벅스의 우수 사원이 되기까지. 트래비스 리치가 헤로인에 흠뻑 취한 아버지를 처음 본 건 9살 때였다. 그의 가족이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퇴거 명령을 받고 한밤중에 집 안의 모든 물건을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에 대충 쑤셔놓고 이사를 다녀야 하는 신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집주인은 너무 많은 사람이 밤늦게까지 들락거리고 시끄러워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에 살던 집에서 트래비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모든 방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먹고 남은 음식이 꼼꼼하게 포장되어 냉장고에 들어있으며 핫소스와 케첩이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간혹 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로인 대신 필로폰을 복용했다는 뜻이다. 그런 날에는 부모들이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청소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끝은 대체로 좋지 않았다. 집이 지저분하더라도 부모가 소파에 누워 개슴츠레한 눈으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을 때가 마음이 더 편했다. 헤로인을 한 날에는 아무 소동도 없었으니까. 트래비스의 아버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신사였다. 해군에 잠시 복무한 때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로디에 사는 부모 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가족 모두가 골목길 끝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트래비스의 어머니는 헤로인 소지와 성매매 혐의로 교도소에 있었다. 트래비스의 부모는 이른바 기능적 중독자였다. 따라서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였다. 매년 여름이면 가족 모두가 캠핑을 즐겼고 금요일 저녁이면 부모는 트래비스의 누이와 형이 참가한 소프트볼 경기를 거의 빠짐없이 구경했다. 트래비스가 4살이었을 때는 디즈니랜드 가서 그곳 직원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그 사진기는 전당포에 팔린 지 오래였다. 그날 아침 트래비스와 그의 형은 매일 밤 잠을 자던 거실 바닥에 깔아놓은 담요 위에서 놀고 있었다. 팬케이크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욕실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손에는 바늘과 숟가락, 라이터와 면봉이 든 봉지가 들려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욕실에서 나와 달걀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아이들은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가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한 채 격렬을 일으켰다. 트래비스의 형과 누이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응급조치법을 알고 있었다. 형이 아버지를 옆으로 눕히자 누이는 아버지가 질식하지 않도록 입을 벌리며 트래비스에게 옆집으로 빨리 달려가 911에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경찰 교환원에게 난 트래비스예요. 아빠가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거짓을 말했다. 트래비스는 9살이었지만 아버지가 의식 없는 이유를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웃 앞에서 그 이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3년 전 아버지의 친구가 트래비스네 지하실에서 마약 정맥 주사를 맞고 죽은 적이 있었다. 응급 요원들이 시체를 옮겨갈 때 들것이 나가도록 현관문을 붙잡고 있던 트래비스와 그의 누이를 이웃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이웃들 중 한 사람이 아들이 트래비스와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곧 학교에서 모든 아이가 트래비스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트래비스는 골목길 앞까지 달려나가 구급차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버지는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파게티를 만들었다. 트래비스는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에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트래비스는 16살에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게 지겨웠어요. 집에까지 쫓아와 돌을 던지는 애들도 싫었고 모든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프레스코로 이주해 세차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다시 맥도날드와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멍청아, 렌치 샐러드를 달라고 그랬잖아 하는 식으로 무례하게 나오면 자제력을 잃었다. 한 번은 손님에게 당장 꺼져 라고 소리치며 치킨 너깃을 던져 매니저가 그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적도 있었다. 트래비스는 손님들에게 험한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기도 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했고 걸핏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결근했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나무라며 앞으로는 감정을 잘 다스리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했다. 남들의 비판과 욕을 견뎌낼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가 맡은 주문대 앞의 줄이 조금만 길거나 매니저가 잘못을 지적하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트래비스는 엄마, 아빠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힘겨운 삶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 마약을 시작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트래비스와 안면이 있던 단골 손님이 스타벅스에서 일해 보겠느냐며 포트 워싱턴에 새 매장이 생길 거야. 내가 거기 부매니저인데 지원해봐. 도와줄 테니까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트래비스는 아침에 근무하는 바리스타가 되었다. 그때가 6년 전이었다. 이제 25살인 트래비스는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40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매년 200만 달러, 약 2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되었다. 연봉은 4만 4천 달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빚은 전혀 없다. 이제는 지각하는 경우도 없으며 일이 고달프다고 속상해하지도 않는다. 언젠가 손님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은 여직원이 울음을 터뜨리자 트래비스는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앞치마가 방패라고 생각해. 그럼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테니까. 너도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것은 트래비스가 스타벅스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훈이기도 했다. 스타벅스의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단계를 착실하게 이수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 트래비스는 그 훈련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말한다. 스타벅스는 그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방법,
시간에 맞추어 일을 시작하는 방법, 심지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의지력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다. 트래비스는 나에게 스타벅스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준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이 회사에 빚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트래비스를 비롯해 수천 명의 직원에게 스타벅스는 학교와 가족과 공동체가 가르치지 못한 삶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3만 7천 명이고 이곳을 거쳐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스타벅스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입사 첫 해 스타벅스 직원들은 교실에서 최소한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밑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습관인 의지력을 집중적으로 단련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의지력은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이다. 200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중학교 2학년생 164명을 대상으로 지능지수와 의지력, 자제력 등 여러 요인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의지력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고 능력에 따라 학생을 뽑는 선발제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런 학생들은 결석률이 낮고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은 반면 숙제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았다. 연구진의 결론에 따르면 자제력이 강한 청소년이 지능지수가 높은 청소년보다 학문적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제력이 강한 청소년은 지능지수가 높은 청소년보다 꾸준히 성적이 향상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적 능력보다 자제력이 학문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의지력을 강화하도록 학생들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지력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 중 한 사람이었던 안젤라 덕워스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자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간혹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제력이 이미 그의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식할 틈도 없이 의지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스타벅스에게 의지력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것이다. 스타벅스는 1990년대 말 대대적인 성장 전략을 계획할 때 성공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에 기꺼이 $4를 지불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했다. 고객에게 라테와 스콘, 작은 즐거움을 전달하려면 직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자제력까지 발휘해서 서빙할 때마다 손님에게 작은 활력이나마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바리스타가 개인적인 문제를 접어두도록 훈련받지 않으면 손님을 맞이할 때 그 감정이 은연중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8시간 근무를 마칠 즈음에도 집중력과 자제력을 유지한다면 손님들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기대하는 서비스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자제력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경영진이 직접 만든 워크북은 지금도 직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지력을 습관으로 만드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시애틀의 조그만 기업에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1만 7천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을 이 커리큘럼에서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의지력을 습관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 마약 중독자의 아들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맥도날드에서도 그리 오래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이 없던 트래비스 같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기에 이제는 수십 명의 직원을 감독하고 매달 수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 관리자로서 키워냈을까? 정확히 말해서 트래비스는 스타벅스 훈련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2. 왜 우리의 의지력은 쉽게 무너지는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한 실험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쿠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오븐에서 막 나온 쿠키가 그릇에 담겨 있었다. 쿠키 옆에는 무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루 종일 굶은 학생들이 들어와 두 그릇 앞에 앉았다.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의지력 실험에 동원된 학생들이었다. 이 실험 결과는 자제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당시 의지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의지력을 자기 관리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60년대 스탠퍼드 연구진이 4살배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지력을 실험한 적이 있기는 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비롯해 먹음직한 것들이 주어졌다.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즉시 먹을 수도 있지만 15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는 실험실 나갔다. 몇몇 아이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연구자가 방을 나가자 곧바로 마시멜로를 먹었다. 약 30%가 욕망을 꾹 눌러 참고 연구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2개의 마시멜로를 보상으로 받았다. 한쪽은 유리창인 거울 뒤에서 실험실 안을 지켜보았던 연구자들은 어떤 아이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보상으로 받았는지 면밀히 기록해 두었다. 수년 후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고등학교에 재학할 나이였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성적과 SAT 점수를 묻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4살 때 순간적인 만족감에 대한 충동을 가장 오랫동안 억제했던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가장 좋고 SAT 점수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평균 210점이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아이들은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좋았고 마약에 손댄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연령에도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딜 줄 아는 아이라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어서는 늦지 않게 등교하고 숙제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 테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적 압력을 견뎌내는 법을 깨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요컨대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에게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되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듯했다. 연구자들은 각종 실험을 통해 아이들의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 애썼다. 그 결과 아이들에게 간단한 요령, 그림을 그리며 정신을 딴 데 집중하거나 마시멜로가 사진처럼 보이면 유혹이 덜하므로 마시멜로가 뭔가에 갇혀 있다고 상상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제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의지력은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론이 제시되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달리 말하면 의지력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에는 의지력이란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탠퍼드 연구진은 의지력 연구에서 손을 떼고
다른 분야로 연구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던 마크 무레이븐을 비롯한 대학원생들이 1990년대 중반에 스탠퍼드의 연구 보고서를 찾아냈고 스탠퍼드 연구진이 답을 찾아내지 못한 의문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무레이븐에게 의지력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란 모델은 만족스러운 설명이 아니었다. 배워서 익힌 능력, 즉 스킬이라면 언제나 일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요일에 오믈렛을 만드는 능력을 보였다면 금요일에도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레이브는 경험상 의지력이 항상 똑같이 발휘되는 것 같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가서 기분 좋게 조깅에 나서는 날도 있었지만 그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다. 또 어떤 날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지만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은 날에는 자동 판매기로 달려가 단 것과 감자칩으로 배를 채웠다. 따라서 무레이브는 의지력이 스킬이라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의지력에는 스탠퍼드 연구진이 밝혀낸 것 이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확신을 실험실에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었을까? 무레이븐이 생각해낸 해법이 바로 갓 구운 쿠키 그릇과 무 그릇을 나란히 놓는 실험이었다. 실험실에는 한쪽은 유리창인 거울이 달린 벽장, 탁자와 나무 의자 하나, 핸드벨과 오븐 토스터가 있었다. 67명의 학부생이 실험 대상으로 모집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한 끼를 먹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 학생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두 그릇 앞에 앉았다. 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목적은 미각 인식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했다. 진짜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일부 학생에게만 의지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절반의 학생에게는 쿠키만 먹고 물을 무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무만 먹고 쿠키를 무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무레이브는 학생들이 쿠키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의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물을 무시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할당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게 라고 말한 후에 실험실을 나왔다. 실험실에는 학생들만 남았고 그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쿠키를 할당받은 학생들은 그야말로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물을 할당받은 학생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따끈따끈한 쿠키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까닭에 더 비참한 기분이었다. 한쪽이 유리창인 거울을 통해 연구자들은 물을 할당받은 한 학생이 쿠키를 집고 냄새를 맡고는 도로 그릇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학생은 몇 개의 쿠키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가락에 묻은 초콜릿을 혀로 핥았다. 5분 후 연구자가 다시 실험실에 들어갔다. 무레이븐의 예측대로 물을 할당받은 학생들은 달콤한 쿠키를 옆에 둔 채 스테스 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의지력을 호되게 시험받았다. 반면에 쿠키를 할당받은 학생들은 자제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었다. 연구자가 자네들이 먹은 음식에 대한 미각적 감각이 사라지려면 15분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그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말했다. 수수께끼는 상당히 간단해 보였다. 연필을 종이에서 떼지 말고 똑같은 선을 2번 왕복하지 말고 어떤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라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핸드벨을 올리라고 말하면서도 수수께끼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귀뜸했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는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매번 실패하면서도 끈질기게 수수께끼에 도전하려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다.
연구자들이 알아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쿠키를 무시하느라 이미 의지력을 소진한 학생들이 더 빨리 포기할까? 결국 의지력은 유한의 자원일까? 연구자들은 거울을 통해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쿠키를 먹은 학생들은 비축된 자제력을 사용하지 않은 때문인지 곧바로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고 대체로 여유로워 보였다. 한 학생은 직선적인 접근 방법을 택했지만 난관에 봉착하자 다시 시도했고 끈질기게 달려들었다. 일부 학생들은 연구자가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거의 30분을 수수께끼에 매달렸다. 쿠키를 먹은 학생들은 평균 19분을 수수께끼를 풀려고 매달린 끝에 결국 포기하고 핸드벨을 울렸다. 반면에 물을 먹은 학생들은 의지력이 고갈된 때문인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 학생은 실험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렸고 일부 학생은 얼굴을 탁자에 받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심지어 연구자가 들어오자 격렬하게 항의하는 학생도 있었다. 물을 먹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8분을 버티지 못하고 핸드벨을 울렸다. 쿠키를 먹은 학생들에 비하면 60%나 짧은 시간이었다. 실험이 끝난 후 어떤 기분이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한 학생은 이 말도 안 되는 실험에 넌더리가 납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무레이브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쿠키를 포기하는데 어느 정도 의지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빨리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로도 이 이론에 대한 연구가 200건 이상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의지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팔이나 다리의 근육과 비슷합니다. 많이 쓰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는 그만큼의 의지력을 발휘할 수 없죠. 연구자들은 이 이론을 근거로 온갖 현상을 설명해 보려 했다. 예컨대 성공한 사람들이 혼의 정사에 빠지는 이유, 유능한 의사가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 이 이론의 근거에 설명한 학자들까지 있었다. 무레이브는 나에게 의지력이 필요한 일, 이를테면 퇴근 후에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낮에 의지력 근육을 아껴둬야 합니다. 이메일을 쓴다거나 복잡하고 따분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일찌감치 의지력을 소진해버리면 퇴근할 즈음에는 의지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유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아령으로 이두근을 강화하듯이 의지력 근육도 단련하면 더 강해질까? 200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연구자 메건 오튼과 켄 챙은 의지력 운동을 고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18살 때부터 50살까지 24명을 선발해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달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과 저항력 운동, 에어로빅의 횟수를 꾸준히 늘려갔다. 일주일 단위로 그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체육관에 갈 때마다 의지력을 끌어올려 운동 횟수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2달 후 오튼과 챙은 피실험자들이 체육관에서 향상시킨 의지력이 가정사에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면밀히 조사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은 틈만 나면 소파에서 빈둥대는 사람들이었다. 2달 후 그들의 몸매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훨씬 건전하게 변해 있었다. 체육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흡연량이 줄었고 평소에 즐기던 술과 카페인과 정크푸드의 섭취량도 줄었다. 그들은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을 줄였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았다. 하지만 오튼과 챙은 이런 변화가 의지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실험자들이 더 즐겁게 살고 패스트푸드에 예전처럼 애착을 갖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운동 효과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실험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4개월 동안의 동관리 프로그램 실험을 29명을 선발했다. 오튼과 챙은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외식과 영화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일에는 욕망을 억제하라는 숙제를 주었다. 또 참가자들에게 구입한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숙제까지 주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짜증스럽게 생각했지만 점차 자제력을 발휘하여 구입한 물건들을 착실하게 기록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재정 상태가 나아진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흡연량도 줄었고 술과 커피를 마시는 횟수까지 줄었다. 커피는 평균 2잔, 맥주는 평균 2병이 줄었다. 흡연가의 경우에는 흡연량이 하루에 무려 15갭이나 줄었다. 정크푸드도 덜 먹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운동으로 실험한 경우와 비슷했다. 체육관이든 동관리 프로그램이든 삶의 한 부분에서 의지력, 근육을 강화하자 그 강화된 힘이 식습관과 일하는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의지력 강화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었다. 오튼과 챙은 내친 김에 한 가지 실험을 더 실시했다. 그들은 공부 습관에 초점을 맞춘 학업 성취 프로그램에 참가할 45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예측한 대로 참가자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그 학생들은 담배를 덜 피우고 술도 덜 마셨으며 텔레비전도 덜 보았다. 대신에 운동을 더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 했었다. 이런 부수적 효과들은 학업 성취 프로그램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요컨대 의지력, 근육이 강화되면 좋은 습관이 삶의 다른 부분에서까지 스며든다는 게 다시 증명된 셈이었다. 의지력을 연구한 다트머스 대학교의 토드 헤더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육관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먹는 방법을 습득하면 생각하는 방법까지 바뀝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데도 능숙해지고 유혹을 멀리하는 방법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죠. 이처럼 의지력이 습관화되면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도록 뇌도 단련되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많은 연구자가 의지력을 연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애틀, 뉴욕 등 거의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의 의지력 강화 학습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역에서 저소득 계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차터스쿨 모임인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자제력 교육이 학교 철학의 일부이다. 의지력 강화 학습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헤더턴은 이런 이유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나 운동을 가르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 교육 자체가 아이를 훌륭한 음악가나 5살 배기 축구 스타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아노를 1시간 동안 연습하거나 운동장을 15바퀴 뛰는 방법을 어떻게든 습득하면 자신을 관리하는 힘을 키워가기 시작한다. 5살의 축구공을 10분 동안 쫓아다닐 수 있는 아이는 6학년이 되면 숙제를 제때 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의지력에 대한 연구가 과학계와 언론계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자 미국의 경제계도 의지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타벅스는 물론이고 갭과 월마트, 식당 등 말단 직원들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즉,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대다수가 자제력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 지각하는 직원들, 예의 없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는 직원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직원들, 게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만두는 직원들. 스타벅스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한 크리스틴 데퓨티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직원에게 스타벅스는 첫 번째 직장 경험입니다. 부모와 선생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을 텐데 갑자기 손님이 고함을 지르고 상관은 너무 바빠 어떤 지지도 해주지 않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과도기를 원만하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에게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자제력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고안해 내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이 무와 쿠키의 의지력 실험에서 얻은 교훈을 막상 적용하려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들은 직원들을 위해 체중 감량 교실을 운영하고 체육관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직원들이 커피를 서빙하는 자세에 그런 혜택이 반영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참석률은 극히 저조했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일한 후에 교실에 앉아 있거나 체육관을 찾기는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무레이브는 일할 때 자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과 후에 마련된 자제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석할 확률도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매장 확대가 최고조에 이른 2007년 하루 평균 7군데의 새로운 매장을 열었고 매주 1,500명을 새로 고용했다. 고객 서비스에 수월함이 없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시에 출근하고 고객에게 화를 내지 않으며 어떤 손님이라도 환한 얼굴로 맞이하며 주문 내용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고객 이름까지 기억하도록 훈련시켜야 했다. 값비싼 라떼를 받을 때 약간의 생기가 더해지는 걸 마다할 고객이 어디 있겠는가. 스타벅스의 전 사장 하워드 베하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고객에게 커피를 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커피를 매개로 인간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적인 고객 서비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결국 스타벅스가 찾아낸 해결책은 자제력을 조직의 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이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